자,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부터 영세 자영업자분들 위주로 극성인 이른바 노쇼 사기 이 관련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노쇼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어요. 여기서 일컫는 사기는 사실 노쇼 사기라기보다는 네. 정확히는 대리구매 사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대리구매 적절한데 사기. 네. 예를 들면 군부대를 사칭해서 철물점 업주에게 진직 구축 훈련이 필요하다면서 곡괭이를 대량으로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야 진직 구축 훈련에 필요한 전투 식량을 사전에 구매를 하지 못했네. 곡괭이를 주문하면서 철물점 업주에게 전투 식량 업체를 소개해주면서 대신해서 송금을 해달라. 이후에 곡괭이와 동시에 결제하겠다고 기망행위를 자행합니다. 이후에 철물점 업주가 네. 이 전투 식량 업체에 1,440만 원을 이체한 이후에는 모든 업체가 즉 군부대를 사칭한 인물까지 잠적을 감추어 버립니다. 즉 노쇼 사기에서 노쇼는 일종의 범행의 수단이고 그 본질은 대리구매 사기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 노쇼 사기가 극성이었습니다. 총선, 대선을 전후해서 군부대, 정당, 대통령실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극성이었는데 최근 강원경찰청이 특경가법 사기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국내외 피의자 114명을 검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직접 사기 조직원의 이야기를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홍보실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선거운동 때문에 그곳으로 방문하게 돼서 방을 한 10개 정도 예약하고 싶어서요. 아까 그 대리구매 사기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로 하셨죠? 피해 규모, 피해액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원경찰청이 집중수사 관소로 지정되었는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청이 집중수사 관소를 지정하기 마련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국의 모든 사건을 통합해서 수사를 진행해온 강원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노쇼 사기가 총 560건이 발생했고 네. 총 피해액이 69억 원에 달합니다. 69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네. 군 간부 사칭이 402건으로 건수도 가장 많고 역시 피해액도 63억 9,4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군 간부 사칭이 선과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대규모 주문을 실행함으로써 피해를 입히기에 안성맞춤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된 유형의 범죄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군 부대, 군 간부를 사칭하거나 정당이나 대통령 경호처, 하여튼 그 조직원 수가 좀 많은 그런 대표성을 띠는 곳에 간부들을 좀 사칭해서 이런 범행을 벌인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여러분 여기서 캄보디아 얘기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의 근거지가 캄보디아 범죄 단지였어요? 노쇼 사기로 강원경찰청이 피의자 114명을 입건했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입건하게 된 경위가 국외 캄보디아에서 콜센터를 급습하면서 입건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공교롭게도 이들의 근거지가 최근 로맨스 스캠, 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 등으로 무리를 일으켜왔던 캄보디아였습니다. 예. 경찰이 이들의 근거지가 캄보디아의 시아누쿠빌이라고 확인하고 경찰청, 인터폴,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캄보디아 경찰도의 도움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근거지인 콜센터를 급습한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114명이나 검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들은 총책은 당연히 존재하고 중개기 관리 조직, 자금 세탁 조직으로 분할되어 있었는데 특히 노쇼 사기의 경우에는 사칭 조직 외에도 판매업체 행세 조직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 조직을 동시에 운영해 왔고 중개기가 필수적입니다. 이 사칭하는 판매업체에 피해자 직접 전화를 했을 때 이 중개기를 통해서 사기업체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판매업체인 양 행세를 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네네. 따라서 중개기를 들고 서울, 경기 등지로 그 장소를 옮겨가면서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이번에 그 캄보디아 사태 우리가 좀 겪으면서 피의자이면서 또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범행에 가담한 일도 청년들이었는지 그리고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피의자 114명은 국내외 인물을 망라한 인원입니다. 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80%가 20, 30대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심지어 10대도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의자 4명 중 1명은 여성꼴이었는데 이 피의자들은 통상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자발적으로 범죄 집단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어도 납치, 감금 피해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범행 방식은 결국 이 피해액을 수거한 이후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차하는 방식, 가산자산을 이용한 범행을 이어왔는데
보이스피싱이 진화한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종전 보이스피싱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게 되니 로맨스 스캠을 뛰어넘어서 노쇼 사기 형태로 진화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실제 통화한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사무실 오시면요 매뉴얼이 다 있어요. 멘트도 있고요. 사실 KBS 취재진인데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노쇼 사기를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노쇼 사기는요. 네네. 노쇼는 군부대 사칭이잖아요. 머리 좋은 애들이 그걸 계속 개발을 하는데 계속 진화가 돼요. 계속 엄청나게. 우리도 그 대본을 받아보면 깜짝 놀래요. 와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 그래. 오케이 이거 해보자 테스트해보자 해가지고 테스트해서 진행하면은 이제 돈 바로 입금해주고 그래 시나리오 사자. 아니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서 시나리오로 범행이 통하면 이 시나리오를 또 구입해서 또 써먹기도 하고 이런 식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있을 법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 군부대인데 진지공사를 하는데 곡괭이를 사야 되는데 대신 전투식량 업체도 돈을 넣어주면 한꺼번에 주겠다. 이게 연락 오면은 믿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노쇼 사기는 한번 피해를 당하면 보이스피싱보다 피해금을 환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는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서 노쇼 사기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가장하는 행위이다 보니 네. 일반 사기로 취급하고 이에 따라서 노쇼 사기로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서 신속한 지급 정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검거해야 그나마 피해금을 환수할 수 있는데 네. 검거도 몹시 어렵고 검거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대리구매 요청이 올 때에는 기관 대표번호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여차저차 모든 사정 다 떠나서 경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즉 공공기관이 대리구매를 요구할 때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물론 대량 구매 주문 등이 들어오면 이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라는 것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 이럴 때는 사기를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재화를 파는 거지 돈을 대신 내주는 거는 애초에 그냥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예.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의 사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유명 베이커리 업체 관련 사건인데 초창기에 저도 이 베이커리 업체에서 뭐 베이글을 사려면 몇 시간씩 줄 서서 샀다 뭐 그런 얘기 듣고 여기서 산 베이글 선물을 받으면 이 사람이 되게 귀한 걸 가져왔네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 업체인데 바로 런던 베이글 뮤지엄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지금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7월 16일 아침에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천점의 직원 숙소 아파트에서 직원 26세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경찰이 북가수, 부검 등을 거쳐 보았으나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 정 씨는 키 185cm, 체중 80kg의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급사를 한 것인데 당시 정 씨는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해 왔다고 합니다. 유족은 이 정 씨가 과로를 해왔다고 주장했는데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근거로 사망 전 일주일 동안 무려 80시간 12분 동안 일을 해왔다. 그리고 사망 전 12주 동안은 매주 평균 60시간 21분을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 근무 시간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이 규정하는 급성, 만기, 단기 과로에 모두 해당하는 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특히 유족 측은 정 씨가 여자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에 비춰보면 사망 전날 오전 9시경부터 밤 11시 54분까지 15시간 동안 식사도 못하고 일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카카오톡 내역을 살펴보면 나 오늘 밥을 못 먹으러 갔어. 계속 일하는 중이야라는 멘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12주 동안 매주 평균 60시간 21분씩 일했다. 사망 전 일주일 동안에는 80시간 12분 일했다라는 것이 일단 지금 유족 측 주장인데 쟁점이 되는 부분이요. 고인의 어떤 실제 근무 기록, 근로 기록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으로 지금 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도장 찍는 그 지문 인식기 그게 고장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초기에 업체는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인천점의 경우에는 지문 인식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정 씨가 파견 근무했던 도산점도 애초에 지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업체가 뒤늦게 사과에 나섰는데 지문 인식기 오류로 실제 근로 기록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다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일주일 동안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들의 근로 시간이 평소 대비 높은 수준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과를 해놨습니다. 일단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만약에 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어도 내가 근무를 진짜 했는데 이게 지금 기록 장치가 고장 났거나 뭐 어떤 뭐 인식하는 장치가 고장 났거나 하면은 내가 실제로 이만큼 일했다. 이런 거를 뭘로 좀 근거로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 개시 종료 시점을 전자 형태로 기록할 의무가 사업주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어느 시간 근무했는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모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는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기 마련이고 네. 나아가서 통화 기록이나 업무 메신지 대화를 통해서도 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일상적인 대화 내역 중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서도 근로 시간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료들의 진술도 더해진다면 한두 명만 같이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동료들과 근무하는 것이 일상적인 형태임에 비춰보면 동료들의 진술만으로도 근로 시간은 충분히 추출해낼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일각의 주장이 덧대어진 부분이 업체가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영업비밀 서약서를 받아두었고 이 영업비밀 서약서에 따르면 임직원 활동의 모든 내역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료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정시의 근무 시간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영업비밀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사정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비밀 서약서는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베이글을 만들 때 뭐 이런 비율로 뭐 배합해서 한다 이런 거는 영업 비밀로 돼서 발설을 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일상적인 거, 아 내가 그분 출퇴근한 거 봤다, 열심히 일한 거 봤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로사를 주장을 제기해왔던 유족 측에서는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 측과 합의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 신청을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정부가 오늘부터 런던 베이글 뮤지엄 전 지점 그리고 계열사까지 전체로 감독 대상을 좀 확대한다 밝혔는데 혹시 지금 파악된 내용이 좀 있나요? 업체가 결국 산재 보상금을 뛰어넘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유족 측은 산재 신청을 취하했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이미 인천점과 종로구 본사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에 착수했고 그 조사 과정에서 직원 설문조사 면담을 통해 일부 법 위반의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부터 모든 지점과 운영사 계열사로 근로감독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로감독 시에는 감독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현장 방문 조사 등이 이어지는데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서면을 작성해 교부하였는가, 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가, 무엇보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일주간 근로시간이 연장 근로를 포함해서 52시간 이내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그 조사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뛰어넘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통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근로감독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이 산업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아하. 실제로 이 업체는 총 64건의 산재가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지난해 크게 문제가 되었던 SPC 삼립보다도 산재 승인 건수가 많았는데 2022년 1건을 시작해서 2023년 12건, 2024년 29건, 2025년 9월 기준 2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재 유형별로도 사고 재해가 6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따금씩 참 이런 보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업무와 무슨 상관인데 이런 지적까지 해라는, 이런 감독까지 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 보니까 유사한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업체를 비롯해서 운영사, 관계사에 근무했던 직원들 5명 진술에 따르면 네. 이 업체가 이 근로자들의 표정, 말투, 걸음걸이 하나까지 회사에 규제를 해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의 요를 더 높여서 외쳐라라든가 발걸음을 더 통통 튀게 걸어라라든가 손님들에게 스몰 토크를 걸어라는 식의 규제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또 전 직원에 따르면 상하이 앞치마까지 모두 흰 옷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식품을 다루다 보니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오염이 발생하면 경고 조치를 취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 법적 문제로 삼을 수 있는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즉 표정, 말투, 걸음걸이까지 규제를 한다면 이는 심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할 수 있고 사생활 침해나 차별적 조치로서 인권위 조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업체가 업체 컨셉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할 경우에는 사실 법적 문제를 삼기 상당히 애매한 경계 지점에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주의 사건 마지막 사건입니다. 우리가 뭐 치킨집에 불났다고 하는데 진짜 불난 집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 기간에 치맥 회동을 한 3인방이 있습니다.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회장. 이들이 사였던 치킨집과 브랜드가 지금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 이거 다 먹고 나서 계산은 누가 했더니 이재용 회장은 삼성카드를, 정의선 회장은 현대카드를, 젠슨 황은 그래픽카드를 꺼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좋은 기운을 좀 받기 위해서인가요? 이들이 다녀간 치킨집 바로 그 테이블, 거기 차지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지난달 30일에 젠슨 황 CEO,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 이 치킨집을 찾았고 네. 특정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큰 관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찾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테이블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치킨집 사장이 이 테이블과 관련한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아, 저 자리에 앉아도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나 보네요. 당연하죠. 이에 따라서 그 공고문 내용을 살펴보면 젠슨 황 CEO 테이블 좌석은 모두를 위해서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합니다. 1시간만 앉아라. 여기에 덧붙이기를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기운 받아 가시라는 당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업체의 사장에 따르면 일주일 전에 엔비디아 측이 예약 전화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문자가 3명인데 테이블을 7개 예약하길래 상당히 의아했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치킨값을 계산하는 골든벨을 울리기도 했었죠.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다고 사장이 회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으로 테이블 제한하기도 하는데 듣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그 영업이 잘 되는 동네에 가보면은 가끔씩 이런 안내를 하더라고요. 식당이나 술집에 가보면 테이블에 앉자마자 뭐 2시간만 이용 가능하십니다. 혹은 뭐 3시간만 이용 가능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금액을 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엄밀히 따지면 시간 제한을 두는 업장들 실제 현장에서는 시간 제한 초과 시에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약관 규제 법률에 따라 고객이 해당 약관을 쉽게 알아보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보니 시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허. 유사한 사례를 들어드리면 예. A씨가 지난 2023년 8월에 시간제 무한리필 샤브샤브 가게인 B 음식점에 방문해서 평일 점심 65,700원을 지불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용시간 80분 이후에 음식점 직원으로부터 이용시간이 초과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계속합니다. 네. 결국 음식점은 이용시간 초과를 근거로 평일 저녁 가격 74,000원을 A씨에게 부과했는데 결국 분쟁이 발생합니다. 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앞서 설명해드렸던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업체가 A씨에게 추가 금액을 청구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면 시간 초과 이용 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명시적인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원은 업체가 A씨에게 추가 부과한 9,000원의 절반인 4,5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이 소비자에게 추가 금액을 부담시키기는 어려워도 A씨가 상당히 현저한 시간을 초과해서 식사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했고 음식점 입장에서도 유무용적 경영상 손실을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